독서 형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독서 영토 18편 영상에 이어서 베를린에서 온 편지 나머지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위험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베를린을 떠나서 페트는 헝가리의 할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 나겔 박사의 엄격한 규칙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할아버지의 왕국은 시계에 의해 다스려졌으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틀에 맞춰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2층에 있는 페트의 방은 소박하지만 아늑했습니다. 방의 창문이 좀 높은 편이어서 하늘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침대에 누워서 창문을 보면 꼭 빈 영화 스크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페트는 베를린에서 아빠와 함께 봤던 영화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영화들을 하늘의 빈 스크린에 비출 수 있었습니다. 페트는 창문 너머 하늘에 아빠와 함께 본 영화들을 끝없이 비추며 돌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나겔 박사와의 만남은 아침 식사와 함께 말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를린 집서재는 아빠와 페트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지만 헝가리 집서재에서 할아버지와 페트는 묵묵히 차만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뚝뚝하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할 때나 차를 마실 때나 늘 한결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야단스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아빠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페트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높다란 담장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렸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보이면 페트는 담장에서 뛰어내려와 아저씨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우체부 아저씨는 페트에게 편지를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지를 페트에게 직접 주지 말라고 우체부 아저씨에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체부 아저씨는 일하는 아저씨에게 편지를 줍니다. 그러면 일하는 아저씨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갖다 줍니다. 페트는 오후 차 마실 시간이 되어서야 편지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시작하는 아빠 편지 첫 부분은 읽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곧 글자들이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이 비스듬하게 누워버려서 도저히 읽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페트는 할 수 없이 할아버지 편지 좀 읽어주세요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편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라슬로는 유쾌한 말투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 대도시 베를린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파티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자세히 하게 썼습니다. 아빠 라슬로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며 곧 다시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 이유를 내가 행운아이기 때문이지. 너는 그걸 잊으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명랑하면서도 단호하게 페트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말로 편지를 맺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잘 읽을 수 있을 게다. 읽을 수 없어도 상관없다. 다 쓸데없는 이야기뿐이니까. 페트는 일주일 내내 낑낑대면서 답장을 썼습니다. 즐거운 일이나 기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아빠의 편지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많은 내용을 꾸며내야 했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꼭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 정말 보고 싶어요. 이 말만은 꾸며내지 않아도 되는 진실하고 절절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익살스러운 내용이 가득 담긴 긴 편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아빠 라슬로의 편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확인하는 말로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랑이 듬뿍 담긴 아빠의 편지 마지막 부분 읽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너무 낯설고 절제없고 지나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할아버지는 콧잔등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 부자에게만 의미 있는 말이니까 내가 해석할 수 있을 게다. 수천 번의 포옹과 뽀뽀를 보내며라니 그걸 다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군. 할아버지 나겔 박사는 누구한테도 다정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는 할아버지가 그런 말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가끔 지나가는 말처럼 패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나는 널 좋아한단다. 그 이상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는 1938년 크리스마스를 할아버지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1939년 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여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독일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나겔 박사의 집은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차 마시는 시간, 저녁 식사. 정해진 시간에 변함없이 이어지는 일상생활은 집안의 질서를 지탱하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아빠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왔습니다.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패트는 너무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나겔 박사는 서재에서 마지못해 패트에게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늘 마지막 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부분이 너무 개인적이고 열정적이라서 읽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편지 내내 기막힌 얘기만 늘어놓다가 마지막까지 그런 말을 쓰다니 읽기가 너무 괴롭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패트에게 정말 말할 가치만 있는 것만 쓴다고 했습니다. 라슬로는 자기가 본 영화 이야기만 쓸 때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썼는지 눈앞에서 영화가 상영되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패트는 아빠가 편지로 이야기해준 영화를 침대 창문 하늘 스크린에 머릿속 영사기로 비추며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라슬로는 아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말로 길고 긴 편지를 끝내기 전에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해줄게. 1939년 가을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토요일 오후에 라슬로의 편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52통의 편지를 읽어주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라슬로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이방인 같구나. 할아버지는 감정이 섞이지 않는 한결같은 조용한 목소리로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해줄게 하는 부분까지 읽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패트에게 편지를 건네주며 다시 한번 한숨을 푹 쉬며 내 아빠는 피가 너무 뜨거워 했습니다. 패트는 1939년 크리스마스도 할아버지 집에서 보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아빠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고 어르렁대는 나라들이 가끔 있단다. 독일도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독일의 수도인 이곳 베를린은 아주 안전하단다. 다시 봄, 여름, 가을이 지나갔습니다. 패트는 편지를 104통이나 받았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할아버지를 보며 패트는 생각했습니다. 아빠를 만나려면 얼마나 더 많은 편지를 받아야 하는 걸까?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면 아빠는 더 이상 편지를 쓸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데 아빠, 글씨를 아주 조금만 더 반듯하게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아빠는 다음번 편지 첫 문장에 좀 더 글씨를 반듯하게 쓰도록 할게 라고 써보냈습니다. 그 문장만은
아주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금방 자기 이야기 신이 나서 봇물 터지듯이 말을 쏟아냈고 글씨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이 비스듬하게 누워버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또 가고 1941년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패트는 아빠의 편지를 156번이나 받았습니다. 토요일마다 아빠에게 편지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패트는 한 주 한 주를 견뎌나갔습니다. 1942년 크리스마스 무렵 아빠의 편지를 208통째 받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직후 어느 토요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아빠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지는 다른 때와 좀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패트는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패트는 우체부 아저씨가 일하는 아저씨에게 편지를 건네줄 때 편지 봉투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체부 아저씨는 몹시 서두르면서 보지 못하게 가려버렸습니다. 그날 아침은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와 오후에 차 마시는 시간이 되려면 한도 없이 기다려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아빠의 편지를 뜯어볼 수 있는 행복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편지 봉투뿐만 아니라 안에 든 편지도 달랐습니다. 편지는 타이프로 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패트는 할아버지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썼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친구가 타이프를 선물로 줬어. 내가 행운아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나 쓸 수 있는 진짜 타이프가 생긴 거란다. 아빠 라슬로의 편지는 아빠가 보내는 100번의 뽀뽀로 끝났습니다. 이제 패트는 그런 말을 읽으면서 당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이상 그런 말을 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아빠의 편지는 패트만이 볼 수 있는 패트의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의 베를린 사람들은 파티만 여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저녁 커다란 파티가 열렸습니다. 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초대해서 차를 마셨습니다. 라슬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전쟁 중이긴 하지만 아빠는 정말 잘 지내고 있단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곁에 없어서 정말 서운하지만 글쎄 내가 여기 없어도 아빠는 정말 잘 지낸다니까. 패트는 타이프로 친 50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3년 크리스마스도 지나갔습니다. 1943년 늦여름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요리사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친구분들 만나러 부다페스트로 가셔서 저녁 때나 돌아오신단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할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패트는 이리저리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패트는 자기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진료실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곳일까 늘 궁금했었습니다. 할아버지 자동차가 돌아오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며 패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할아버지 진료실 안에 들었습니다. 진료실 안으로 한 걸음씩 뗄 때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한 걸음씩 계속 앞으로 나가며 탐색을 했습니다. 방 안의 육중한 책장에는 유리병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속에는 좀 오래된 고기조각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방에서는 기분 나쁜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또 다른 책장에는 짙은 색깔의 두꺼운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책상 위에는 타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패트는 할아버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는데 패트는 잠깐 멈추고 혹시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패트는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접힌 편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패트는 맨 위에 있는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생각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모두 패트가 아빠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패트는 편지들을 뚫어져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썼던가. 패트는 그동안 왜 타이프로 친 편지를 받았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할아버지 타이프에는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몇 줄이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첫 부분에는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패트는 전처럼 명랑한 말투로 이야기를 꾸며서 아빠에게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패트는 할아버지가 쓴 아빠 편지를 읽으며 전에 그랬던 것처럼 편지의 재밌는 이야기를 즐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패트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료실을 뒤졌다는 사실을 할아버지한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진실을 물어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곳에 불안이 드리워졌습니다. 독일군이 온다고 사람들은 길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얼마 후에는 요리사 아줌마가 부엌에서 독일군이 올 거라고 대놓고 떠들었습니다. 그러자 나겔 박사는 화를 내며 부엌으로 들어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치 때문에 걱정들 그만하게. 나는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데 독일군은 오지 않아. 정말로 나겔 박사가 모르는 일은 없었으므로 일하는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믿고 한동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자 독일군이 온다는 수군대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더구나 패터의 아빠 나슬로가 독일 정부에 대항하는 음모를 꾸미다가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나겔 박사는 다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야단을 쳤습니다. 나는 의사로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 독일군은 오지 않아. 자네들은 내 말을 믿어야 해. 일하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말을 믿었고 또 크리스마스이기도 했으므로 다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1944년 1월 말이 되자 그 소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패트의 아빠 라슬로에 대한 소문도 다시 들렸습니다. 라슬로는 유태인에게 위조 요건을 마련해 주다가 체포되어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패트의 아빠 라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1944년 3월 2일 할아버지 나겔 박사는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나겔 박사는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나겔 박사는 6개월치 월급이 들어있는 두툼한 봉투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늘 그랬듯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평생 정해진 시간을 지키며 살아온 할아버지 나겔 박사가 차 마시는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후 패트와 일하는 사람들은 진료실에 가보았습니다. 나겔 박사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두 팔은 아래로 축 늘어뜨리고 머리는 금방 친 것 같은 편지를 가리며 타이프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타이프에 남아있는 고인의 마지막 말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마침내 봄이 이곳 북쪽까지 찾아왔구나 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정말로 독일군이 헝가리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틱하고 따뜻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맺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분량이지만 뒤에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책을 구해서 직접 한번 보세요. 행복해지실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 나슬로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집니다. 또 책을 다 읽고 나면 3대가 나눈 가슴 저미는 깊고 깊은 사랑 이야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1999년에 개봉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로 달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아빠 귀도와 베를린에서 온 편지 아빠 라슬로는 서로 무척 닮았습니다. 유쾌하고 열정적이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두 아빠가 극한 상황에서도 자식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아이들의 정서를 깊고 넓게 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확장시켜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독서 영토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